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부산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틀째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프로야구 팀이죠. 롯데자이언츠 티셔츠를 입고 부산 민심과의 공감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부산 방문 이틀째를 맞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국 순회를 나선 뒤 한 지역에서 1박 2일 일정을 보내는 건 부산이 처음입니다. 오전엔 처음으로 현장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4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비대위원들과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어제 부산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주요 지역을 돌며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는가 하면 지지자들과 셀카도 찍었습니다. 부산연고 프로야구팀의 마지막 우승연도 1992가 써있는 옷을 입고 자갈치 시장도 돌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한 위원장 방문으로 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상처받은 부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부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곳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부산에 간 한동훈, 이재명을 겨냥했나? 응급의료 특혜를 국민들이 보고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직접 하면서 헬기 이송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응급의료 특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게다가 또 재판 중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법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시절부터 계속 대립각을 세웠던 이재명 대표지만 재판 과정에도 재판 나가느라 지금 정신없고 시간 없는데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이 부산 방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 지역 순회에 나서면서 이른바 맞춤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요 점에 주목하겠습니다. 광주에 갔을 때는 뭐라고 했죠? 광주 정말 여기서 이 국민의힘도 당선 한번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대구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라고 얘기했고 강원도 가서는 저희 아버지 춘고 나오셨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박 2일로 간 부산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제가 여기 살았었어요. 부산에 여기 왔었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부산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 의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티셔츠를 입었어요. 어떤 티셔츠인가 하고 봤더니 숫자가 써 있어요. 1992, 1992.
저 1992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 1992는요, 1992년을 의미하는데요. 이 해가 부산 영고 프로야구팀인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해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민심을 겨냥해 한 위원장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정장 차림의 모습이었는데 어제 자갈치 시장에서는 좀 파격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면서 이 티셔츠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티셔츠 의미를 아는 일부 네티즌들은 한동훈의 디테일이라며 환호했고 이 티셔츠 판매 쇼핑몰에선 실시간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롯데자이언츠 팬이시고 부산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차재원 교수님. 예. 1992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산을 많은 사람들이 구도 부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구도라는 거니까 야구의 도시라는 거죠. 예.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야구의 도시가 아니라 야구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야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야구를 상당히 사랑하는 그 팬들이 열광적인 팬들을 갖고 있는 프로팀이 또 있죠. 그러니까 엘로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LG, 롯데, 기아인데 기아 같은 경우는 혜태 타이거스 시절에 우승을 거의 뭐 밥 먹듯이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LG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우승을 오랫동안 못했는데 작년에. 지난해 우승을 29년 만에 했어요. 근데 지금 롯데는 92년도에 우승하고 나서 31년 동안 우승을 못했으니까 지금 프로야구 구단 중에 우승하고 난 뒤에 가장 우승을 못한 해가 가장 긴 해, 가장 오래된 구단이 부산이라는 거죠. 팬은 그렇게 많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의 일종의 염원이죠.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노리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민심을 겨냥한 퍼펙트 10의 화살을 날린 것이 아닐까. 퍼펙트 10 아시죠? 예. 그러니까 10점을 양궁에서 때리고 만점. 아주 그 중앙에 그 카메라 정확하게. 앵글을 맞추는 예. 그 정도의 아주 그 디테일한 그런 행보인데 저는 사실은 1992도 있지만 어제 부산 민심을 겨냥한 문화 코드가 2개 더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앞서 그 화면에 나왔지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 예. 비프 광장이에요. 비프 광장. 비프가 뭐냐 부산국제영화제거든요. 예.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의 행사 개최지는 해운대로 갔지만 원래 이 발상지가 남포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 사람들은 저 광장을 보면 부산국제영화제를 떠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면 부산 사람들 일종의 문화적 자부심인데 그거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거기서 뭐 먹었죠? 씨앗호떡 먹었잖아요. 저 지금 먹고 있는 네, 저것도. 저 씨앗호떡이 사실은 6.25 전쟁 과정에 이 부산으로 피난 온 그 피난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호떡을 만들어 먹을 때 견과류를 넣었거든요. 원래 그 씨앗호떡이 부산에서 네, 시작. 부산 국제시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야 진짜 부산 정서를 제대로 저격했다, 준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보니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여요. 물론 꼭 저 집만 맛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 집 대박 나겠는데요 앞으로. 자, 이런 정서 요거 잠깐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 공감대라는 게 정치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건데 몇 가지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재원 교수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퍼펙트 10 이 정도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인데 특히 이 부산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번 근무를 한 곳이에요. 그 주로 그 서울에서만 계속 검사 때도 근무를 했는데 부산지청에 한번 근무를 한 적이 있고 부산지검에 그다음에 나중에 또 자천돼서 부산고검에 또 그 근무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또 윤석열 총장이 내려와서 인사를 한 적도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아마 부산에 대해서 그 각별한 인연이 있을 텐데 어제 저 자리에 그 부산 쪽에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왔을 때보다 박근혜 후보가 왔을 때보다 어제가 더 열광적이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상당히 이 부산 민심이 그 전에 엑스포 그 유치 실패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날 공교롭게 저기 갔어요. 맞춘 건 아니지만은 원래 일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부산대병원 패싱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부산의 민심이 좀 안 좋다 하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공교롭게 그 시점에 가서 퍼펙트 10을 쌓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보러 왔다고 봅니다. 짧게요. 이건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가지 않고 부산대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수술 받고 어제까지 계속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있었다면 어차피 수술 경과에 똑같을 테니까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다를 거 없으니까
어제까지 부산에 퇴원하지 않고 있었다가 어제 퇴원하고 언론에 뭐 부산대병원을 산책하면서 환자복 입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민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부산 시민들의 미안함이 있었을 때 가는 곳과 퇴원하고 갔다가 서울에서 퇴원하는 날 부산을 내려가는 것 이건 극명한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대비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부산대병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부산대병원의 의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호평을 하고 감사를 하고 호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TF까지 만들어서 지방 의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했으면은 그리고 2개의 법안까지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의료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내가 실제로 여기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보니까 대단하다. 저도 수술 받았습니다. 네, 저도 받았습니다. 하면은 퍼펙트 10은 이재명이 쐈죠. 이재명 대표가 퍼펙트 10을 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서울로 가버리고 그 시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기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몫이 퍼펙트 10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가는 결과가 나왔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시민들에게 한동훈 위원장 큰 절을 올렸는데 신발을 벗고 큰 절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이 부산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절을 할 때는 또 신발까지 벗고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고 자 이렇게 살펴보면 춘천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춘고 나오셨어요. 어머니 춘여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서와 딱딱 맞는 얘기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 양경 기자, 법무부 장관 시절 때도 쭉 지켜봤을 텐데 그때와 지금 좀 많이 달라졌나요? 네, 일단은 이제 법무부 장관 때는 사실 저렇게 바깥에 지방으로 다니는 행사 자체가 좀 많지 않았어요. 네. 물론 그때도 이제 어떤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이를테면은 뭐 어떤 소년범들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안함을 표할 게 지금 우리 애가 아니라 당신네들이 그 피해자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변한 게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저 부산 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부산이어서 좋았다 이 얘기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때 이제 지금 2020년 1월에 부산으로 좌천이 됐었어요. 예. 그 직전에 이제 대검 반부패 부장, 그러니까 전국의 특수사를 총괄하는 그런 검사장으로 굉장히 일찍 승진을 했었죠. 그때 옛날 특수부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서 그 참모진으로 네. 있었는데 그때 조국 수사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실현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측근으로 있던 한동훈 그때 당시 이제 그 검사장이었죠. 검사장도 이제 좌천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갔거든요. 부산 고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물론 직급은 똑같이 검사장이지만은 전국의 그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랑은 다르죠. 재벌들 수사 책임지는 사람과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로도 지금은 이제 검찰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 바닷가 산책하면서 밤에 사진 찍어서 본인한테 보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좌천이 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부산이어서 다행이다. 그 얘기 저기 맞는 얘기고 막 없는 얘기를 지어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산과는 또 그런 추억이 충북에 있을 때도 자신의 화양연화라고도 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와 이제 대비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이었잖아요. 이러면서 한 사람은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퇴원하고 한 사람은 그날 부산을 내려왔고 그날 작심한 듯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응급 의료 체계와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진 않고. 자, 헬기 이송 문제를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헬기 이송 문제야 그동안 저희 신통방통에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오늘자 동아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세비 전액을 반납받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아니 그동안 뭐 재판받고 뭐하고 그래서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형이 금고 이상이 나왔으면 유죄였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본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겁니까? 본인 재판에 신경 쓴 겁니까? 뭐 이러면서 재판제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세비 전액을 반납한다. 이거 꽤 큰 건데 강제 조항이란 말이에요. 네. 법안으로 만든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세비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국회의원의 활동비 플러스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고요. 네. 상당히 됩니다. 액수가 한 달에 1,300에서 1,400 정도. 물론 이제 오호. 이게 뭐 본인이 다 개인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뭐 입법 활동비, 뭐 차량 유지비 이런 거 이제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 포함이 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범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영장이 발부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자체는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아직 4년 임기 다 채울 법한 분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장 최근의 사례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실형이 나왔었는데도 어쨌든 세비에 해당하는 돈은 계속 지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허.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얘기를 한 게 금고형 이상 확정이 되면은 세비 전액을 반납을 한다. 그러니까 반납이라는 거는 그때부터 안 받는다를 넘어서서 그동안 받은 돈도 다 토해낸다. 근데 그런 식의 그 법 개정을 이제 지금 발의를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거 하겠다. 총선에서 후보들한테 서약서 받겠다.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이 발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영리함이 저는 상당히 돋보이는 은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 병원으로 이전원과 관련해서 응급의료 체제의 특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다 제3자의 여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던 그러한 그 정서의 연장에서 우리가 직접 비난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응급의료 체제의 문제들을 더 보완해서 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예. 파지티브 공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네거티브가 아니고 파지티브 공세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다? 이런 거 상당히 영리한 저는 하나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걸 세비를 국고로 반납받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국민 정서하고는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민주당이 사실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도 이걸 대놓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왜? 예. 국민들이 지금 현재 재판의 계류적인 국회의원들이 세비만 따박따박 챙기는 부분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가서 이 공격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정치를 시작한 이 완전히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 후보 적합도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36대 36. 와, 동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상양자 대결에서 동률 나온 겁니다. 나머지 26%는 적합 후보 없음을 택했습니다. 예. 지역별로 지지세가 뚜렷하게 갈렸는데요. 인천과 경기, 호남에서는 이 대표가 한 위원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 지역구가 있기도 하고 인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낸 경기에서 강세를 보인 겁니다. 한 위원장은 영남 지역과 서울에서 이 대표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벤션 효과에 따른 중도 층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동률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죠.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이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시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 그런데 이것은 총수령 악법이다. 그리고 국회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 때는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 여기에 무게를 실었어요. 무게를 실어서 그러면은 총선용 악법이면은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실리는 무게는 마지막에 했던 국회 절차에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국회를 정치권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 절차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으니까 재의결을 하는 거죠. 재의결해서 3분의 2가 안 되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일종의 이삭죽기 그 낙천자를 겨냥을 해서 이걸 무기한 끌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신청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재의결되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 양곡법, 간호법 그리고 방송3법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 최소 7일 내놓은 최장 17일 안에 다 재표결이 이루어졌어요.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네, 다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한동훈 장관이 할 일은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간섭법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다만 이것이 엉터리 같은 특검법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시각에서 볼 때는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지금 이야기했듯이 특별감찰관 이것은 이미 추천만 하면 되니까 특별감찰관을 하고 또 제2부속실을 부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계속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제2부속실 설치나 뭐 저게 특별감찰관 임명 정도로만 이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곧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첫 번째 킬러 문항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기존의 민주당의 정치 문법이나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행보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의 차별화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이 국민들을 시선에 지금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 절차대로만 그냥 머무른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랬던 기대가 상당히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민우사잖아요. 그럼 국민을 무조건 국민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이 지금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럼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사 선택에서 본인이 가면 그때 국민의 뜻을 그에게 따라가지 않는다? 그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이 비판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정치라는 건 상상력의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차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한동훈식의 정치적 상상력은 한동훈의 결단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가셔야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입원한 지 8일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태어난 이 대표의 첫 마디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런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죽여 없애는 정치.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자, 그런데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이 발언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바로 지난해 9월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자,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 퇴원 후에 첫 마디를 무엇으로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한 끝에 내놓은 말인 것 같은데 해당 이 발언,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 왜 이 단어를 골랐을까요? 일단 그 정치인의 워딩이라는 게 사실 똑같은 발언을 다른 상황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어떤 인상적인 또 다른 단어를 고를 텐데 그 똑같은 워딩을 고른 의미는 아마도 그때와의 상황의 유사성을 조금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구속영장이 실질 심사 전에 사실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영장 기각에 가장 놀란 게 이 대표다 싶을 정도로 조금 의외의 결과였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부활했다 그런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워딩을 다시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다시 이제 물론 이제 그 피습 직전에 어떤 뭐 정치적으로 그런 뭐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다시 본인이 정치적으로 부활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사실 이 사건이 사법적으로는 일단은 경찰이 송치를 할 때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낸 사건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고립된 사람이고 공범도 없고 같이 특히나 뭐 또 뭐 당 차원의 당의 다른 인사랑 모의한 것도 없는 그런 사건임에도 이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 이게 어찌 마치 진영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본인이 포장을 한 그런 언사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망인의 돌출 행동에 의한 사건을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낸 사건으로 바라보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희생양인 것처럼 이제 본인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특히 경찰 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축소를 하려고 그래요? 라는 듯한, 왜 이렇게 수사를 대충 하고 끝내요? 라는 듯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 수사 과정이 좀 소극적이다, 미진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데크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지혈을 한 붕대, 거즈, 수건의 핏자국입니다. 이 사진만 봐도 과다출혈, 중상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섣부른 문자는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의 진원지가 된 만큼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본인이 이제 사진까지 내면서 뭐 피가 막 흥건했다, 혈흔이 흥건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사진까지 물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처리를 했습니다만 아니 다시 가봤더니 이 다 핏자국 다 어디 갔느냐, 왜 이렇게 다 빨리 지워버렸냐, 물로 청소를 해버렸냐 하니까 경찰에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고 따라서 혈흔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자 경찰 수사를 저렇게 못 믿겠다.
소방관들의 발표를 왜 1.4cm인데 1cm라고 했느냐. 또 부산 의사들도 못 믿겠다. 지금 이런 것들 못 믿겠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소방의 그 초기 상황 파악을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다시 대테러 본부에 또 상황실로 올라갔는데 대테러 본부가 그 상황을 전파한 것도 가짜 뉴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흉부외과 의사, 인재 영입을 한 흉부외과 의사가 또 서울대 병원에서 브리핑을 안 하니까 브리핑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때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짜뉴스가 진원지가 지금 경찰과 소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경찰과 소방을 못 믿으면 물론 경찰과 소방이 이런 일을 처음 겪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 지금 피습을 당한 건 권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어 이것을 뭐 공개할지 여부 뭐 용의자를 공개를 해야 되는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혼선은 있기는 하지만은 큰 줄기에서는 그 소방과 경찰 그리고 대테러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까지 나섰기 때문에 일단 그게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되면은 검찰은 더 못 믿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은 더 못 믿지 않습니까?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특검 아니면 또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저번에 정청래 그 최고위원도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국정조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가면은 이게 경찰 수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초기 현장부터 어디 병원으로 이송한 문제, 헬기 이송 문제, 헬기 이송 문제, 부산대 병원에서 어떻게 처치를 했고 부산대 병원에서 처치 못한 걸 서울대 병원에서 처치를 했는지 진료 기록까지 다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경찰을 못 믿고 그래서 국정조사 하겠다면 해보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너무 정치적인 그 배후가 있고 마치 업무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그 좋을 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질문까지 드리는 게 조금 고민스럽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그때 이 흉기로 피습당했을 때는 당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대전 은요 한마디에. 네. 이번 사건이 총선까지 이어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는 피해자죠.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입원 과정에 수술하고 입원하면서 병원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하는 전원 논란, 특혜 논란 때문에 이 상당히 동정 여론이 많이 희석화돼 버렸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동정 여론이라는 그러니까 정치적 파장은 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범인인데요. 범인이 지금 이제 단독 범이냐? 지금 경찰은 단독 범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우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또 검찰이 또 후속 수사를 할 건데 진짜 이 배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배우가 없다는 결론이 만약에 뒤집어질 경우에는 파장이 엄청 커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경찰의 수사 결론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는 큰 파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게 거의 지금 범행의 의도잖아요. 예. 범행의 의도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 지금 양극단의 이 지금 진영 정치의 이 폐해가 낳은 이 지금 하나의 사건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 양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정치적 혐오와 이 좀 분노를 상대에 대한 악마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우리 사회의 반성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럼 양극단의 정치를 완화할 수 있는 거중 조정할 수 있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3지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3지대의 빅텐트론이 사실은 반면과 반윤의 이 결합이라면 정치적 명분이 완전히 없는데 그러나 양극단의 정치를 거중 조정하고 뭔가 일종의 정치의 다양성을 위한 하나의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파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피의자 김 씨 습격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뭐 질문을 하는데 보통은 고개 숙이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검찰에 송치될 때도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에게 걱정한 뜻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본명문은 언제 쓰셨어요? 범행 전에 쓴 겁니다. 범명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네.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제가 보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네,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과시적 행동을 보이는 이런 범죄 행위 아주 당당해요. 네, 앞서 보셨다시피 고개를 꼿꼿이 들고 호송차에서 내릴 때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건 이 대표를 향한 게 아닌 국민들에게 한 소리였고요. 또 조력자가 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한 거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오히려 누구하고 계획하겠냐 반문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겁니다. 김 씨는 수사 초기에도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들어보죠. 이런 자기 확신범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법정에 많이 출입하는 양경지도 이런 사건은 정말 드문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람의 심리. 일단 지금 이제 저희 뭐 취재진들이 그 8쪽짜리 이른바 변명문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많이 요청을 하는데 네. 경찰이 뭐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좀 얘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데 불만을 품었다. 어허.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을 공천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저거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이제 저 사람의 이제 주장이지만 저 사람의 어찌됐든. 주장인데 예. 저런 주장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확신범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해 의도를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 정말 없는데 그걸 스스로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사건의 모양이 이 사건이 단독범행이라는 예. 그런 경찰의 결론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신빙성을 더해주는 그런 사실들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저런 범행 동기들을 만약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너무 그렇죠. 네 말도 안 되고 정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실제로 저렇게 떳떳하게 막 자랑스럽게 내놓고 얘기를 하고 얼굴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건의 범행은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경찰 발표대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이 정도로 하죠. 지금 이러면서 이제 재판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이제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됐는데 또 이번에는 판사가 그만둔 거예요. 공직선거법 그동안 1년 안에 하라고 했는데 그거 계속 끌어왔잖아요. 근데 이 재판을 맡아온 판사가 돌연 사표까지 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 사표를 낸 때까지 과정, 이유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유에 대해서는 출신 지역들 비판을 받아온 게 되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신 지역 비판이 억울하다? 네, 그렇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인데요. 이 사직하면서 서강대 법대 구공학번 동기생 단체 대화방에 이제 억울하다는 글을 남긴 겁니다. 예. 호남 출신 강 부장판사는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의 진행 억지로 느리게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답답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사건인 만큼의 1심 6개월 안에 끝냈어야 됐는데 지금 이 대표 재판 16개월 넘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자의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취지의 항변을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사실 이 선거법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강 부장판사가 사직을 해서 총선 전 판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강 부장판사뿐 아니라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인사 대상이라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새 재판부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법원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판하다가요 한 2월 되면 판사가 바뀌어요. 그럼 그 판사님 원 기록 다시 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재판정에 간 뭐 피고인의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검사든 빨리 재판을 끝내야 되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판사 바뀐다고 또 하세월이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13면입니다.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저분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판사입니다. 이 판사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미국에서는 재판 중에 판사가 사표를 내야 되고 그냥 떠난다? 아유, 나 사표 낼래 모르겠어. 내가 무슨 사또도 아니고 원님도 아니고 뭐 어떡하란 말이야. 미국에서는 용납 못하는 일이랍니다. 자기 재판 선고 않고 그냥 나가면 이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 양심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만한 행동이다라고 미국에서는 판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뭐 컨센서스 뭐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그 강판사 절개인데 저는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자, 본인 말대로 증인이 50명이 넘는 재판을 그러면 왜 2주에 한 번씩 기일을 잡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내에 선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본인 말대로 이게 지금 증인이 50명이 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씩 잡아서 끝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강판사가 중간에 이어받은 사건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정말 이 실상에 뭐 사표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본인이 매듭을 짓고 나갔어야 되는 사건인 거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열심히 지금 재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사자들한테는 평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 사건을 판사님 좀 제발 좀 공정하게 열심히 좀 들여다봐 주세요. 사건 기록 보면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이게 뭐 A4 용지 한두 장이 아닙니다. 뭐 몇백 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진짜 어떻게든 그 소송에서 이기려고 별거 다 준비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거 읽어보는 시간도 있지만 그래놓고 2월 달 인사되니까 난 몰라 난 나갈래. 아니면은 나는 이제 옷 벗을래. 그리고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로펌 가시잖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뭐 헌법적으로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로펌에 가든 어디에 가든 그 자체가 뭐 불법이거나 위법인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재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지금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중앙지법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거 본인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좀 뭐 속된 말로 본인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그동안 계속 재판 지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의 신뢰하고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권 파장 조금만 더 들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재판이 이번 달부터 주 3회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 재판뿐이 아니고 이재명 그 주변 뭐 이하영 재판이나 뭐 김용 재판, 정진찬 재판이 많은데 지금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선고를 제일 먼저 하는 판사는 이게 그 극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에게 문자 폭탄을 엄청나게 맞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내가 안 하려고 그 이재명과 관련된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다 이 뒤로 미루기 경쟁을 한다는 거 일종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강규태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2월달 인사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데 이게 자꾸 시간은 다가오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냥 뭐 나가버린 것 아니냐, 그 무책임하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직업 선택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하니 다음은 공천을 앞둔 민주당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저 문자, 국회 본회의장 거의 맨 뒷줄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주고받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 현재 병원에 있는데 저 당시만 해도. 자, 이렇게 묻습니다.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합니다.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 사안이 어느 정도냐. 공관위로 넘어가면 컷오프 될 대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울 사안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글쎄,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다시 답장합니다. 그러면 뭐 엄중 경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알려졌어요. 야, 요거는요. 보통 정치인들이
따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 없는 데서 정말 은밀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근데 그게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병상에 있는 사람이. 자, 정성호 의원과 문자를 하면서 징계 내용의 논의 그리고 윤리감찰을 지시 이 과정을 두고 지금 민주당은 사당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과 이재명 대표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사진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발표하게 된 분이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연락을 오신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퇴원도 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가 저 내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습 이후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가 현근택은요인 것입니다. 성비위를 저질러도 내 편만은 품고 어떻게든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는 안이한 인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 결정 과정이 아니라 대표와 측근 간 벌어지는 짬짬이 징계는 당의 정상적 시스템이 무너졌고 민주당이 내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만 증명합니다. 자,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별로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뭐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사당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에 지금 정해져 있는 징계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하고 당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당의 실시하고 둘이서 지금 징계 처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내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탈당파들이 이야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사당화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뭐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놓은 병상의 메시지가 현근택은요라는 거죠. 일종의 그거는 자기 측근 챙기기로 빚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실 병상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그 과거 2004년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전은요 이야기는 사실은 일종의 뭐랄까 선당 우사처럼 그렇죠. 우리 후보는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어떻게 됐냐, 당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대비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뼈아플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인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더 주목되는 부분은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징계가 진짜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징계가 진짜 허지부지 되고 공천까지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제가 말을 안 해도 굳이 다 짐작들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 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윤건영 의원은 막판에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주변에서도 또 민주당을 떠난 사람에서도 아주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공적 채널을 통해서 결정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물밑 조율 내지는 비공식 그런 과정들을 뭐 그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일수록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이게 뭐 크게 이렇게 뭐 이게 좀 문제가 될까?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죠. 측근의원과 당대표가 둘이서 증거에도 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당화의 완전 그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탈당까지 하려고 했었던 윤영찬 의원도 선택을 바꾸게 하는 이 논란, 이 정치권으로 해석하면 할수록 상당히 이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이런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문자 메시지 하나가 지금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의 자장이라는 두 사람의 문자 하나로 한 사람의 정치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자가 공개가 안 됐으면은 정말 엄중 경고하고 공천 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가? 그것은
그 현근택 부위원장이 이화영 재판의 변호사거든요. 예. 그리고 이화영 재판 변호사인데 그 재판 기록을 이재명 대표 쪽에 넘겨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보호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본인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니까 만약에 공천을 안 주고 하면은 이 또 다른 그 후폭풍이 뭐 다른 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공천 줘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걸로 딱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딱 결정이 되면은 결국은 그 윤리심판원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통과 의뢰.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윤리심판원에서 했던 그 조치들도 지금 신뢰가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면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이 라인이 그대로 작동을 해서 공천을 다 결정을 할 거다. 그러면 공천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낙천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성희롱한 사람도 지금 공천 주면서 왜 나는 못 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그 본인들이 공정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대표와 친명계 자장이 아무 당직도 없는 자장이 이거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공천의 신뢰성도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파장은 저는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의 본질은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하루 만에 지금 피해자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어제 서울 모처에서 경기 성남 지역구 출마 예정자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 A씨, 그러니까 피해 여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사건 이후 있었던 일을 그대로 모두 말씀드렸다며 내 판단으론 현 부원장은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현 부원장이 막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원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조사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문제가 또 있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찰단은 사건 당시 A씨와 동석했던 이석주 씨에 대해선 유선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현 부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선거를 앞두고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옛날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본인 공천 뻔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피해자는 얼마나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한 여성에게 둘이 부부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사가 될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징계 수위가 지금 이게 비근한 사건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과거 이른바 짤짤이 발언이거든요. 2022년 벌써 재작년이냐 6월에 이제 이른바 그 최강우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짤짤이라는 발언으로 그것도 당시 이제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했을 때 자격정지 6개월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상황이 더 좀 심각한 게 그때는 이제 의원 대 의원 간의 지금 발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직자의 비서실장 여성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지위로 봤을 때 현근택 변호사보다 좀 약간 조금 더 낮은 직급에서 조금 더 위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피해자라서 그 사건에 준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그 수준의 징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야권 관련된 내용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그 강모 판사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옷 벗고 로펌 가는 분들 많다라고 했고 이분은 로펌을 가는지 지금 알려지기는 개업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된다면 미리 차단할 필요는 있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제3지대 신당론. 지금 여야 모두 싫다. 이런 분들은 저희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바로 이런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늘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와, 이제 기자회견 여는 거네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그럼에도 내가 당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당 창당의 명분과 향후 계획 등을 좀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창당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진 만큼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창당대회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다음 주 초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위원회를 띄우는 등 지금 신당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과는 협력할 뜻을 밝혔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 희망 양용자 대표 등 세력과도 연대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낙연, 이준석 뭐 지금 출판기념회 때도 다 모여서 막 같이 들고 이제 아마 같이 한다고는 안 했어도 사진을 같이 찍은 거 보면 언론에 이제 한번 보여주고 저희들 어때요? 요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늘 탈당은 민주당에게 아마 던지는 아마 충격파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 그 이전에 이상민 의원이나 어제 탈당을 결행했던 원칙과 상식의 3명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이탈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은 민주당의 분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2004년도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질 때 그때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남았던 일종의 그 상당한 민주당 그 사수파 중에 한 분이었는데 사실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바로 전직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이탈은 민주당의 분열로 비친다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 대선 경선에서 겨뤘던 경쟁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를 붙잡지 못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포용, 관용,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력에도 상당한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 혼자가 가지는 정치적 파괴는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봐요. 오히려 이 명분이 없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그 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는 이낙연 정치 인생에서는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같이 손을 잡는 일종의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천군만마를 얻는 그러한 그 이 효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이 주도하는 신당보다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하는 신당에 일종의 힘을 보태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 신당하고 일종의 그 이 정치적 결합을 하는 쪽으로 아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하나의 그러한 모습을 만들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3지대잖아요. 그럼 기호도 뭐 이쪽 입장에서 한 3분 정도는 받으면 좋겠죠. 뭐 정의당도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이제 현역 의원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역 의원수가 많다는 거는 탈당을 해서 빨리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공천 끝날 때까지 탈당 결정 안 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윤영찬 의원은 바로 이제 그 전날 바꾸기도 하니까 이게 탈당해서 나온다는 게 의원 입장에서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중에 아니 그러면 제3지대 빅텐트 쳐놨는데 알고 봤더니 맨 그 공천 떨어진 분들만 왔느냐 이런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고 요 3번은 받아야겠는데 그렇다고 좀 깔끔한 3번을 만들고 싶고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3번 받으려면 7석 돼야 됩니다. 정의당이 6석이니까 7석 돼야 되는데 지금 3사람 나왔죠. 그러면은 앞으로 4사람을 더 해야 되는데 저는 윤영찬 그 의원이 그 탈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앞으로 추가 탈당을 좀 막는데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꺼리들는 거 이삭 죽기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이삭을 주어서 그 줄을 늘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 저 기호 3번을 받을 수도 있죠. 나중에 그렇게 하면 이삭 죽기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실제로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이삭 죽기 정당이란 오히려 그 타이틀이 붙어버리면은 원래 이 원칙과 상식 사람들이 했던 이재명의 그 독선적인 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반발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선택지가 결국은 이삭죽기 정당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민주당 출신들이거든요.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이준석 전 대표 빼고 양향자, 금태섭 지금
원칙과 상식 다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 이재명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한다. 그런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한 명의 지금 의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한 명이 오려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같은 길을 가자고 했던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 가운데 그것도 이낙연계로 분류되던 윤영찬 의원은 막판에 돌아섰습니다. 윤 의원의 변심, 다른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당규 결정 언제 드리십니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오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뭐 현근택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윤영찬 의원이 고민이 있었던 거는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진 않고요. 4명이 같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과정에 비춰보면 저희도 당혹스럽고 상당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건 윤영찬 의원의 결정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근데 어제 이제 옆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기자회견 직전에서야 막 그 메시지가 나오니까 지금 김종민 의원 표정도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좀 안 좋았다. 왜 두 사람이 그런 동영상도 찍었었잖아요. 아, 영찬아 저기 봐, 뭐가 보여. 뭐 그런 글씨까지도 뭐 보면서 동영상도 촬영도 했는데 막판에 돌아섰다. 당 안팎에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친명계에서 이 탈당파의 그 관심은 지금 권력과 공천밖에 없다. 이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개인적인 결심이라고 지금 이제 아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역구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가 성남 중원인데 여기 이제 그 현근택 부원장이 지금 그 출마를 노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희롱성 발언이 불거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현근택 위원장이 컷오프를 기대를 하고 뭐 어떤 그 공천을 좀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에서는 아니 나가라 뭐 당신들의 관심사는 뭐 혁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천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결국 원칙과 상식이 시작부터 조금 삐걱대고 김 빠진 상황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원칙과 상식 입장에서 어차피 빠져야 될 김이라면 진작 빠지는 것도 나을 수 있겠다고 아마 스스로 이쪽은 안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탈당을 했는데 같이 행보를 안 하고 뭐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그럼 뭐 지금 이 생각이 달라서 아예 안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윤영찬 의원은 개인의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배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아마 본인들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두 사람 나오니까 왼쪽에 있는 분 공천 안 준다고 그래서 현근택 공천 안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윤영찬한테 공천 줄까? 죄송합니다. 두 사람한테 참 죄송한 질문인데 윤영찬 그러니까 현근택 안 준다고 윤영찬한테 줄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지금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현근택 부원장 말고 또 다른 경쟁자의 수행 비서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근택 부원장 제낀다고 해서 윤영찬 의원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도 사실 뭐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도 다른 경쟁자와 또 관련이 아주 없긴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윤영찬 말고도 우리가 공천 줄 사람 많아.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윤영찬 의원이 탈당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뭔가 보장을 받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현근택 부원장이 이렇게 공천 받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럼 나 남아 있을게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언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건 물론 추측이십니다. 추측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 지역에 또 다른 강력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30분 전에 이 결정을 했다지만은 공천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일부 보도도 나오지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설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뼈아플 거라고 봅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가장 확실한 친 이낙연 계였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와 지금 원칙과 상식 사람들이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에 가장 핵심적인 그 윤영찬 전 의원이 빠져버린 거예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정무실장을 했습니다. 대선 캠프 때 정무실장을 하고 이낙연 캠프에서 그리고 동아일보 정치부 선후배로 아주 그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뼈아플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죠.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액수가 여기는 초단입니다. 저도 그냥 주식 1조 원 옛날에 그랬잖아요. 거기서 무려 현금 2조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현금 2조 원을 달라는 겁니다. 이혼할 때. 최태원 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 2심 재판에 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 분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적절한 위자료나 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 청구 액수를 1심 때의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구 금액에 연동되는 인지대가 1심 때의 34억 원에서 이번엔 47억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법원 기준에 따라 인지대 47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2조 30억 원이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나눠달라는 노 관장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선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이 2심에선 최 회장에게 주식 대신 전액 현금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 회장은 항소심 본재판 시작을 앞두고 변호인을 추가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재판부와 특수관계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노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야, 2조 원짜리 소송인 거예요? 이혼 소송이? 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를 재산분할금으로 확정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법원에 이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에 비례해서 인지대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추산을 한 결과 1심 2조 원대의 재산분할이 2조 원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1심보다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법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 주식을 분할해달라고 했다면 그 가치를 산정해서 현금으로 이제 정산해달라라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인데요. 일단 그런 방법의 원인은 첫 번째로는 주식 분할 같은 경우는 경영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은 또 가치가 변동되다 보니까 최근에 주식이 떨어지면 또 떨어진 만큼이 반영이 돼서 현금으로 정산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1조든 2조든 세기의 어떤 이혼 소송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죠. 굉장히 막대한 액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근데 왜 2조 원을 전액 현금으로 달라고 했을까요? 네, 앞서 이제 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주식으로 지금 달라고 한 건데 이 주식이 이제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아하. 그러니까는 이제 노 관장이 주로 가사일을 해갖고 경영에는 기여한 게 없다. 그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라고 이제 제외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금 2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 관장 측에서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1심 판결문 중에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될 경우에 SK 경영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아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2심에서 좀 더 많은 분할을 받을 거를 생각을 했다면은 재판부가 걱정하는 이런 부분도 좀 덜어주고 그냥 주식을 달라는 것보다 현금을 달라는 게 기업의 경영권 측면에서는 영향이 덜 가니까. 내가 SK에다 영향 미칠 생각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대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등락에 따른 가치 변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배제하고 나는 현금을 좀 더 많이 받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조를 달라고 하니까 최태원 회장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률적인 어떤 공방이 오고 갈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는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영희 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았던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2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소식이 알려지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새로 중간에 개입됐다는 것은 조금 더 치열하게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노소영 관장, 과거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런 심정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개인적인 이혼 소송이기도 합니다만 워낙 알려진 분들이고 또 재벌가의 회장이고 그리고 그 부인이었고 전직 대통령,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또 따님이고 뭐 이런 것들이면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당장의 관전 포인트가 재판부가 바뀌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김현장 변호사를 선임을 한 게 단순히 변호인단 보강 차원이 아니라 노 관장 측에서는 이거 재판부 쇼핑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재판부에 재판사가 3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의 로펌 소속 변호사가 들어가면은 그 재판부가 사건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변화를 시도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바뀌어도 재판부가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배당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고 관계에 따른 어떤 정실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법원의 내부 규정이 있는데 약간 조금 과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몇백 명인 그런 로펌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금 저렇게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 아니냐. 재판부를 바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부를 바꾼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 회장 입장에서는 이 재판부에서 계속 받으면 뭔가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연 법원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재판부를 바꿀지 아니면은 그래도 계속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 그냥 이대로 갈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산 분할을 놓고 부부 간의 법정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또 같은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 사이에 금이 가고 형제 사이에 법정 다툼 벌이고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 간의 싸움을 또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입니다.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사건의 욕심은 형과 형수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내려질까? 구형이 나왔어요, 구형이?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심 공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사건은 박수홍 씨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근 10년간 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적용되어 있고요. 금액이 61억 7천만 원,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61억 7천. 네, 특경법상 가중처벌 될 수 있을 수준의 어떤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구형 역시 작지 않았고요.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서는 7년, 그리고 형수에 대해서는 3년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구형이니까 실제 선고형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동생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상황을 유발해서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 그러니까 어떤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조금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횡령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또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수홍 씨의 형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검찰 구형에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구형하면은 절차상 피고인이 최후 진술합니다. 여기서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요. 예. 형이 뭐라 그랬냐면은 박수홍은 제 자식 같은 아이다. 그러면서 이 자식 같은 수홍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면서 네, 또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까지. 네, 그러면서 이게 좀 범위를 부인을 하는 거죠. 지금 문제된 부분이 이제 뭐 상품권이라든지 뭐 법인카드 자필 서명, 부동산 계약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맘대로 하면서 돈을 횡령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형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냥 대표이사 직함만 달았지 사적으로 내가 횡령한 건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쓴 거는 내가 가진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400만 원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제 범위를 부인을 하면서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법정에서 구형까지 갔으니까 박수홍 씨도 팬들의 입장도 팬들의 입장입니다만 이겨야 되잖아요, 이 사건. 네,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요. 박수홍 씨 대리인인 노정원 변호사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고 김영호 유튜버를 언급했는데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일침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이 박수홍 씨 아내죠, 김다혜 씨가 황망하다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다라는 정도의 소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착잡한 마음 그리고 억울한 심정 모두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3명이나 다치는 정말 극악한 범죄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도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검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왜 검색하셨습니까? 범행에 참가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자, 많이들 아실 텐데 근데 이 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논고문이라고 하는 검사의 최후 진술, 이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이유를 읽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인데요. 이제 어떤 그 범행의 잔인성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고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의 두려움 이런 게 폭발해서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사가 눈물을 흘린 부분이 바로 피해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요. 피해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건보다 조금 덜 약간 부각이 됐었는데 예. 어제 검사 이 논문을 보니까 어떤 굉장히 피해자였습니까? 너무 진짜 저도 읽기만 해도 좀 가슴이 아픈데 수능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수능 직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제대로 못 봤겠네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명문대에 진학을 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서도 명문대 진학까지 했고. 그러면서 단과대 학생회장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좀 건실한 청년이었고. 그때 살해 당시는 어땠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해 당시 신림동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방세를 아끼려고 이 지금 방세가 싼 곳을 찾다가 신림동에 간 이유가 싼 방값 찾으려고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범행을 당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정말 유족들이 억울한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라고 엄번을 지금 탄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검사가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휴지로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사조차도 이 피해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수능 보기 직전에 부모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혼자 겨우겨우 해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서 그 돈이 없으니까 싼 방값 찾아본다고 저렴한 방값 찾아본다고 그래서 특정 지역을 죄송해서 죄송합니다만 신림동에 월세 뭐 한 30만 원, 40만 원짜리 이런 거 있는지 좀 50만 원짜리라도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저런 일을 당했어요. 저 피의자 조서는 반성도 안 하고 있다고요? 네, 구형 전에 이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사기관에 이야기했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동기에 관련해서 이 열등감이 폭발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예. 근데 법정에 나와서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범행했다는 점을 굉장히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휴대전화가 해킹됐고 주변에서 나를 살인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냐라는 망상이 시작돼서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한 것이다. 심신장애를 주장을 한 것인데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라는 정신감정 내용을 토대로 심신장애를 주장한 건데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형이 감형되거든요. 이 점을 이제 주장하고 판사님께 내가 사실은 범행 동기가 이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일 날, 다음 달 14일에 선고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래요. 이제는 그 보신탕, 그 말도 사실 보신탕 몸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신탕 먹지 말자.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문화가 법적으로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뭐 안 먹는 거는 좋은데 이 그동안 이게 생업이었던 사람들은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그리고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어떤 정치 쿠데타와 의회 폭력 만행 앞에서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들 뿐에 완전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벽을 지나서 멸절 시대가 다가온다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아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야,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요? 네, 어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대한육견협회가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생존권, 재산권을 강탈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 200만 마리를 용산 대통령실에 풀겠느냐라는 질문에도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2022년 2월 기준으로 이렇게 개고기 음식점이 한 1,600곳, 그리고 사육 농장이 한 1,150곳으로 이제 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관련된 업체나 이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을 보상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를 사달라 정부에서라도. 네, 보상을 근데 200에 해달라는 건데 이게 금액으로 또 산출하면 1조 원대의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일단은 상인들 같은 경우는 막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하, 글쎄요. 개 한 마리 200에 사달라. 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